음양으로 변하는 비타민C. 자,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작입니다. 비타민C 치료법의 탄생과 발전. 비타민C 치료법이 머지않아 주류 의학 속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논리가 증명되었고 의학으로 보였고 환자들의 소리로도 들려왔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비타민C 치료법이 의학의 치료법으로 정립되지 않은 채 포류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환자들 곁으로 옮겨져야 할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치료법은 아직까지 시대의 조류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타민C 치료법을 직접 환자들에게 시술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이 치료법이 환자들을 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비타민C 치료법의 원리와 효과가 동료 의료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이를 물리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비타민C 치료법이 환자들 곁으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당위는 비타민C 치료법이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들여다보아 쉽게 알 수가 있다. 1970년대에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으로 인해 비타민C 치료법이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다. 그 바탕 역시 임상의학에서 누적되어 온 비타민C의 질병 치유력이었다.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비타민C의 치유력이 잘 나타났다. 시험관 실험에서도 비타민C는 치유력의 원리를 그 시대의 과학으로 잘 보여주었다. 역사는 반복한다. 기니피그에서 본 것을 쥐에서 보고 생화학으로 본 것을 분자생물학으로 보고 사람에게서 본 치유력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보며 비타민C 치료법의 역사가 반복하고 있다. 괴혈병 치료제로 레몬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사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치료법이 시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할 때 의학은 정체된다. 사람을 해치는 치료법을 걸러내지 못한 채 시대의 묵시적인 동조를 받아서 지속할 때 의학은 퇴행한다. 치료법을 곁에 두고도 환자들은 고통 속에 버려진다. 중세 영국의 무적함대는 바다를 헤치고 세상을 평정하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해 가고 있었다. 당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랜 항해 기간 중에 괴혈병으로 병사들이 죽어가는 점이었다. 하나둘 쓰러지는 병사들의 숫자는 급기야 전투에서 전사하는 병사들의 숫자보다 많아졌다. 1780년 영국 해군 사상자 자료를 보면 이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함대에 승선한 12,000명의 영국 해군 중에 총 사망자가 1,600명이었는데 이 중에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는 60명에 불과했다. 영국 함대의 전사자 대부분은 전쟁이 아니라 괴혈병으로 인한 사망자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병사들이 괴혈병으로 함대 위에서 쓰러져 갈 때 영국은 이미 괴혈병 치료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746년에서 1747년까지 영국 전역에 괴혈병이 창궐했다. 당시 해군 군의관이던 제임스 린드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괴혈병 환자 12명을 2명씩 나누어 6계조로 만든 후에 각각 다른 종류의 치료제를 6일간 투여하는 괴혈병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사과주스 1쿼트, 매 식사 전에 식초 2스푼, 바닷물 2분의 1 파인트, 황산 희석 25방울 하루에 3번,
오렌지 2개와 레몬 하나, 마늘과 계자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함유한 의약 페이스트 이상 6가지의 치료제들이 괴혈병 환자들에게 투여되었다. 그 결과 제임스 린드는 오렌지 2개와 레몬 하나를 투여한 환자들이 치유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제임스 린드는 이를 토대로 1753년에 임상시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주류 의학이 이 보고서를 묵살해 버린다.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괴혈병 치료제는 주류 의학의 도구말을 넘지 못한 채 버려졌고 그 대가는 괴혈병 환자들의 죽음으로 치러졌다. 수많은 사망자를 낳은 괴혈병의 두려움은 결국 치료법을 두고도 환자들 곁으로 옮기지 않은 주류 의학의 과오에서 비롯했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공포의 대상으로 변한 건 질병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괴혈병 치료제가 환자들 곁으로 옮겨지게 된 건 한 사람의 의사 덕분이었다. 1781년 영국 함대의 의무감인 길버트 블레인 경이 괴혈병은 채소와 과일, 그 중에서도 특히 레몬이나 라임으로 예외 없이 예방하거나 완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괴혈병 치료제가 영국의 주류 의학으로부터 승인받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두 사람 모두 의사이고 두 사람 모두 해군 군의관이었다. 한 사람은 직접 임상시험을 시행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를 다시 떠올리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류 의학은 제임스 린드의 임상 보고서는 무시했고 길버트 브레인이 제시한 제임스 린드 보고서는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대답을 찾아가다 보면 시대의 의학을 움직이는 힘은 권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다. 길버트 브레인은 웨일즈 왕손가의 주치의로 주류 의학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귀족이었다. 하나의 치료법이 의학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의학 외의 의학이 필요했던 셈이다. 1795년 길버트 블레인의 노력으로 레몬 주스가 공급되면서 영국 함대는 괴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제임스 린드가 임상시험으로 치유력을 발휘한 지 반세기 가까이 지난 후에야 주류의학이 그의 임상시험 결과를 정론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주장이 의학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제임스 린드는 세상에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2년 후 주류의학은 도구말을 걷어내고 레몬과 라임이 괴혈병 치료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의학의 과오 때문에 괴혈병은 반세기 동안 치료약을 두고도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되었다. 라이너스 폴링을 비타민C의 세계로 인도한 어윈 스톤이 이런 말을 했다. 고정관념의 타성과 도구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논리와 명백한 증거 위에 더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반복한다. 지금 이 시대의 비타민C 치료법 또한 괴혈병 치료제가 의학으로 들어서며 써내려갔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의학, 과학, 환자 의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졌다. 비타민C 치료법을 의학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단절된 의학의 역사가 만들어낸 불통의 결과이다. 인도주의와 사랑으로 의학이 소통하는 날 비타민C 치료법이 의학으로 들어설 것이다. 시대의 제약을 극복하고 하나의 치료법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의학적 논리 전개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주류 의학을 끌어가는 소집단의 시각이다. 하나의 치료법이 의학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주류 의학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억 달러의 돈이 필요한데 대규모 임상시험은 곧 자본을 의미한다. 비타민C 치료법은 이 돈을 마련해낼 여력이 없다. 이 치료법으로부터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본의 담보 대출이 필요한데 공적인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자본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금 비타민C 치료법은 주류 의학의 시각을 벗어나 있고 자본의 대출 요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이 살아나도 치료법을 치료법이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넘어설 수 없는 비타민C 치료법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보고 진료실에서 의학으로 본 비타민C 치료법이 바로 서는 길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물을 치료약으로 받아들이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의료인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다. 주류의학의 중심에 서 있는 누군가가 중세 길버트 블레인의 역할을 하고 제임스 랜드의 레몬과 오렌지와 같은 이 시대의 비타민C 치료법이 중세의 함대에 오르듯 세상으로 오르는 날 괴혈병이 사라지듯이 이 시대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난치병들도 사라져 갈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한다. 비타민C 치료법의 오늘과 내일. 비타민C 치료법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다. 비타민C가 발견된 이후부터 그와 관련된 일을 해온 어윈 스톤이 자신이 지켜본 40년 가까운 비타민C 치료법 역사를 집대성한 힐링 팩터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비타민C의 세계로 몰입한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한 힐링 팩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타민C 치료법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벨상을 2차례나 수상한 시대의 석학 라이너스 폴링을 비타민C의 세계로 인도한 것 역시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었다. 이 책이 전하는 내용들이 도화선이 되고 라이너스 폴링이 이를 점화하면서 1970년대 미국의 비타민C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어윈 스톤은 세상을 떠났고 책은 절판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타민C 재단 웹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다. 1972년 발간되었으니 이미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책은 비타민C 치료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자 이 분야 최고의 명저로 남아있다. 의료인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누구도 비타민C 치료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타민C 치료법은 오랜 세월 동안 실험실의 테이블과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론과 실제가 모두 검증된 것들이다. 이를 부인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근거도 없다. 역사가 거기에 있고 진리가 거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 시대의 단절이 소통을 차단하고 있지만은 길이 열리면은 진리는 흐른다. 머지않은 장래의 비타민C 치료법이 의학으로 들어서며 환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손바닥으로 눈앞을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해가 중천에 뜰 때 그 강렬한 햇살이 세상을 밝히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힐링 팩터가 비타민C 치료법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면 비타민C 치료법의 임상 기록을 진료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하는 책도 있는데 비타민C 사용 임상 지침서가 바로 그 책이다. 소책자로 발간되었던 이 책은 비타민C 치료법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닥터 프레드릭 클레너의 임상 경험을 닥터 랜돈 스미스가 정리한 것으로 비타민C 치료법의 문외한인 의료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닥터 클레너 사후에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랜돈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소책자도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지만
다행히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닥터 클레너는 소아마비 예방주사가 만들어지기 전 소아마비가 전염병으로 번져나갈 때 비타민C 정맥 투여를 통해서 이를 치료해낸 의사이기도 한데, 그의 소아마비 치유 임상시험은 1949년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닥터 클레너는 여러 바이러스 질환과 만성 소모성 질환에 비타민C 치료법을 적용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닥터 로버트 캐스카드가 간호사였던 닥터 클레너의 아내를 찾아가 그의 진료 기록과 경험을 전해받아 이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비타민C 치료법을 적용하였다. 닥터 캐스카드는 비타민C 경구 투여법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수만 명을 진료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C 최적 용량은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 용량이라는 장내성 한계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닥터 캐스카드는 사람마다 비타민C 장내성 한계가 다르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해야 한다는 상대적인 용량 개념을 정립하였다. 닥터 캐스카드가 비타민C 분말을 이용한 메가도스법을 정립했다면 닥터 휴 리오다는 비타민C를 정맥으로 주사하는 정맥주사법의 체계를 잡았다.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리오단 클리닉과 연구소를 세운 닥터 리오다는 30년에 이르는 경험을 토대로 비타민C 정맥주사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다. 이 프로토콜은 전세계 비타민C 정맥주사법의 교과서가 되어 있다. 리오단 클리닉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문과 동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비타민C 치료법 1세대들은 비타민C 치료법이 단절되지 않고 의료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비록 주류 의학의 냉대 속에 어느 의학 교육에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오늘로 이어진 비타민C 치료법을 내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한국에 비타민C는 있지만 비타민C 치료법은 없다. 비타민C 시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비타민C 치료법은 국적불명인 상태다. 메가도스법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정맥주사법도 정도를 벗어나 있다. 비타민C 시장만 미친듯이 커지고 비타민C 제제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만 수십 군데로 늘어났을 뿐 정작 제대로 된 비타민C 치료법은 자라나지 않았다. 비타민C 치료법의 어제와 오늘은 닥터 캐스카드의 비타민C 메가도스 경구 투여법과 닥터 리오단의 비타민C 정맥주사법에 있다. 비타민C 치료법의 내일은 오늘의 합인근 의학론에 있다. 비타민C의 음량 전환과 항산화 네트워크의 음량 전환이 만들어내는 다이내믹한 시너지가 인체의 면역 항암 항노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 비타민C 치료법의 내일을 열어갈 것이다. 한국의 의료 체계는 비타민C 치료법이 자라나기 대단히 좋은 환경이다.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의료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비타민C 치료법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비타민C 정맥 투여를 통한 비타민C 항암 요법을 시술하는 의사를 찾기가 더 수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타민C 치료법의 어제를 오늘에 심는 일, 그 일만 제대로 된다면 한국의 의학이 비타민C 치료법의 중심에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타민C 치료법의 어제만 전해도 내일이 바로 열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의학의 현재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나의 노력이 한국에서 비타민C 치료법의 오늘을 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비타민C 치료법의 내일이 열리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비타민C가
앞으로 한국 시장에 엄청난 바람을 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아는 사람들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비타민C는 음양으로 변한다. 반세기 이전부터 비타민C 정맥주사법과 메가도스 경구 복용법이 환자들에게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비타민C가 어떻게 이렇게 넓은 분야의 치료약으로 쓰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바이러스 질환에서부터 당뇨병, 관절염, 천식, 간염, 안과 질환과 암 질환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비타민C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었고 환자들을 구해내고 있었다. 기존 의학의 치료약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타민C의 광범위한 효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존 과학이 비타민C의 효과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학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들어갔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비타민C가 기존 과학이 익숙해 있는 신물질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비타민C가 인체 내에서 음양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항산화제의 모습이던 비타민C가 산화제로 변하고 산화제로 변한 비타민C가 다시 환원하여 항산화제의 모습을 되찾는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다시 음으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음양으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보하고 사하는 양면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시험관 실험을 토대로 발표한 논문들에서는 아직까지 비타민C 음양 전환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타민C가 바람쥐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세상을 흔들어 놓은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논문들이다. 이들은 비타민C를 이용해서 실험했지만 비타민C가 산화되며 한화제로 변하는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비타민C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세상에 이야기했다. 이 논문들은 지금까지도 비타민C의 치유력을 폄하하는 의료인들에게 의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들은 비타민C의 음양 전환을 알지 못한 채 시험관 속 현상을 그대로 옮기다가 오류를 빚었다. 시험관에서 본 그러나 생체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생명을 논했다. 불완전한 과학으로 의학을 논하고 생체가 아닌 시험관으로 사람을 이야기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비타민C가 음양으로 변하는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과학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비타민C 치료법이 의학으로 진입하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타민C 치료법이 의학으로 다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 길은 비타민C가 음양으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치료약이라는 점을 의료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타민C는 인체 내에서 산화와 환원을 반복한다. 전자를 내어주고 산화하는 항산화제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산화 비타민C가 된 후에 다시 전자를 가져와 환원형의 온전한 비타민C로 되돌아가려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환원형의 온전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나 자유기, 전이 금속 이온들에게 전자를 내어주며 산화한다.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와 자유기를 안전하게 처리해내는 항산화제의 역할과 콜라겐 합성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요한 전자를 전이 금속들을 통해 공유하는 환원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환원형 비타민C가 하는 일이다. 항산화제나 환원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산화된 비타민C는 인체 내에서 존재하는 항산화 네트워크에 의해 다시 환원형으로 복원된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C를 환원형으로 회복시키는 물질들 중 대표적인 것이 글루타치온이다.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와 더불어 세포 내에 밀리몰 단위로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비타민C에 전자를 내어주고 산화한다. 이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적혈구이다. 적혈구에는 환원형의 온전한 비타민C를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비타민C가 적혈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산화된 형태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인체나 혈액 속에서 항산화제의 역할을 마치고 산화된 비타민C가 혈액 속에 모이면 적혈구는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들어선 산화 비타민C는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글루타치온의 도움을 받아 환원형 비타민C로 복원된다. 비타민C를 환원시키고 산화된 글루타치온은 G6PD 효소가 작동하며 만들어내는 전자를 전달받아 다시 환원형으로 복귀해 항산화제로서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 같은 생리적인 상황 하에서의 음량 전환이 있는가 하면은 암질환과 젊은 같은 병리학적인 상황 하에서도 음량 전환도 있다. 암 조직 주위에서의 비타민C 음량 전환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도구가 된다.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비타민C 농도를 양리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인체 내의 생리학적인 수준을 넘는 산화 비타민C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는 암 조직 주변 부위에서는 비타민C가 산화 비타민C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비타민C가 과량으로 산화되면서 가산화수소도 생겨난다. 암 조직 주변 부위에서 생겨나는 가산화수소는 곧바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시작한다. 가산화수소는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가산화제에 의해 인체의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이러한 효소들의 양이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에 불과해 가산화수소의 공격을 받게 된다. 가산화수소를 만들어내면 산화한 비타민C는 암세포가 증가되어 있는 포도당 전달체를 타고 암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암세포는 당을 먹고 산다라는 말처럼 암세포가 포도당을 들여놓기 위해서 다량으로 증가시켜 놓은 포도당 전달체를 타고 산화된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것이다. 암세포의 굴량기 보급로를 타고 들어간 산화 비타민C는 암세포 내에서 산화제로 작용하여 암세포를 부순다.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 것이다. 암세포 내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 산화 비타민C를 환원형으로 돌려놓는 항산화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타민C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가리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타민C를 표적 항암제라고 이야기한다. 비타민C의 작용을 이해하고 여러 질환의 치료에 쓰인 치료약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비타민C라는 물질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비타민C는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며 음량으로 전환하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비타민C가 음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돕는 항산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비타민C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들의 작용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흐름과 닮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생의 원리를 타고 흐르고 있다. 인체 내에 항산화제에는 오행의 흐름이 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이 항산화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비타민C의 음량 전환을 찾아가다가 항산화 네트워크의 흐름을 발견했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다가 오행으로 흐르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찾았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틴, 리포산, 이 5가지 항산화제들이 세포질과 세포막으로 분산되어 서로 도우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항산화 네트워크는 인체 내의 항산화 시스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시스템의 동력이 되고 있다. 노화 과정 중에 줄어들고 병적인 상황 하에서 소실되어가는 이 5가지 항산화제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이 항산화제들이 만들어내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네트워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산화제들을 닥터하 칵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닥터하 칵테일은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가
원활히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산화제들의 조합이다.